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헌법에 다 담고 있는데, 그 헌법상의 경제 민주화 규정이 바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부터는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경제주의를 선언하고 있죠, 제1항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심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제, 시장에서의 자유경제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탄생된 법률이 바로 독점규제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정경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가 안에, 경제 주체라는 것은 뭐 보통 사업자, 기업이죠. 기업과 정부와 소비자, 이런 것을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제 주체, 뭐 사업자 대 사업자도 역시 경제 주체 간의 문제죠. 그런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지금 이러한 공정 경쟁에 관한 그런 법률 규범들을 우리가 경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법. 경제법의 탄생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에 경제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업 자본주의 이후에 그 거대 자본가들의 횡포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그것들을 막고자, 즉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사회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률 영역 중에서 법률은 보통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요구하는 공법이 있고, 개인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계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회법이라는 영역이 있죠. 사회법은 과거에는 없었던 법인데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겨난 법인데, 주로 경제적인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제도를, 법률 영역을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공동체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어떤 권리의 보장,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률을 다 사회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노동법과 경제법입니다. 노동법, 경제적 약자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법을 만들었고, 경제법,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 대해서, 또는 경제적 약자인 소자본가, 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대규모의 기업이 함부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 영역을 경제법이라고 하는데, 다 사회법입니다. 기타 뭐 연령이나 또는 각종 약자, 무슨 뭐 신체적 약자, 무슨 뭐 여러 가지 장애 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한 그런 법률 영역도 있죠. 그것을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법률 영역도 사회법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는 환경법 같은 것도 사회법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법은 19세기 말에 탄생된 사회법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이론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19세기 말 미국에서 최초로 입법되었다. 19세기 말 언제입니까? 1890년 최초로 입법된 법률의 이름은 셔먼 액트, 셔먼법입니다. 자, 경제법의 개념과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제법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경제법이니까 경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죠. 그런데 경제에 관한 법 그러면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거 개인 대 개인의 거래 관계, 경제 관계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그것도 경제법에 해당이 될 거고, 또 형법에 보면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범죄 조항이 있죠. 그러면은 경제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경제법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을 경제형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 헌법에도 우리 좀 전에 살펴본 119조 이하의 상당히 여러 규정들이 헌법상의 경제 정책에 관한 그런 법률 규정들이죠. 그렇게 보면 헌법도 경제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만약에 불러버리면 경제법이 아닌 법률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주로 협의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경쟁정책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시장에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경쟁정책의 실시를 위한 각종 법률, 대부분 특별법이거나 행정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경제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확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중후반에는 이제 그 소비자의 권익 강화가 주요한 또 이념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법이 이 경제법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영역, 이런 두 가지 부분,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의 법률 영역을 우리가 경제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경제법을 풀어서 제가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공정경쟁에 관한 정책은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은 소비자 정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독점규제법의 입법은 언제 되었는가? 독점규제법의 정확한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칭을 독점규제법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공정거래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법이에요. 독점규제법하고 공정거래법은 같은 법입니다. 다른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1980년 12월 말에 제정을 해서 3개월 후인 이듬해 4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자 4월 1일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 1일을 지정해서 올해의 대규모 기업 집단은 어디다. 보통 대규모 기업 집단이 그 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을 합쳐서 10조 원 이상 되는 기업 집단을 말하는데, 그런 기업 집단이 대체로 현재로서는 한 30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30개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이 어디냐? 우리가 삼성 기업 집단 또 생각나죠? 현대 기업 집단 뭐 생각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가 이제 내외로 발표가 됩니다. 이것을 4월 1일 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4월 1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 이 법률은 어디서 지정했을까요? 거의 모든 법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법률이 아니라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 그런데 우리 독점규제법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제정을 했을까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입법을 한 것입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 이런 입법기관이 있었습니까? 자, 8차 개헌, 이게 5공화국 헌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1980년 10월 27일 날 8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헌법 개헌. 이때 누가 집권을 했습니까? 소위 10.26 사태. 10.26 사태는 1979년이죠. 1979년 10.26 사태가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이후에 1979년 12월 12일부터 전두환 정권이 사실상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이 헌법을 8차 개헌 헌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때 80년 10월 27일 헌법을 개헌하면서 10월 그 다음 날인 10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4월 10일까지 총 156일 동안 국회의 기능은 마비가 되었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156일 동안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총 215개의 법률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215개의 법률이 탄생한 거죠.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법률을 이런 변칙적인 국가보위입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겠죠. 쿠데타에서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이 5공화국 헌법 부칙 6조 3항에 보면 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그 효력을 다투지 말라, 이런 말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결국은 이거 다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갔을 때는 이거 다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9년 후인 1989년 12월 18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이 조항은 위법한 조항이다. 이 헌법 개정 취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또 여기서 만들어진 215개의 법률 중에서 상당한 내용이 정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들이 다 무효로 결정이 됐던 그런 법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점규제법은 왜 이때 무효가 안 됐을까요? 독점규제법의 내용은 그것이 그다지 문제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정상적인 법률의 내용이 만들어져 입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독점규제법은 정상적인 법률로 현재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규제법의 입법기관은 국회가 아니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것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독점규제법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1987년도 개정된 헌법이 제9차 개헌 헌법이죠. 이렇게 해서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제4차 개헌 헌법까지 보면은 제84조에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5차 개헌 헌법, 이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 개헌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72년도 유신헌법까지, 제7차 개헌 헌법까지의 내용에서는 이걸 좀 세분해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차 개헌헌법에서 8차 개헌헌법 여기서는 제3항을 또 추가해가지고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독과점을 규제한다, 이런 내용을 헌법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맞게 1980년 그해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한 기관은 뭐라고 그랬죠? 국회가 아니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을 했다.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7년 후에 이때는 누가 집권을 합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때는 제2항과 3항을 2항으로 통합시켜서 개정을 했는데, 독과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써서 제9차 개헌헌법에서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정치인이 경제민주화 규정을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도 선거철에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독점규제법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독점규제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통해서 자유 경쟁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목적이고, 이 독점규제법의 직접 목적은 뭐예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 더 직접적인 목적은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수단은 뭐예요? 경제력 집중 방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여기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규제법의 내용은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독점규제법의 구성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실체적 규정 한 절반 정도 하고 절체적 규정 한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체적 규정은 뭐야? 사업자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6가지의 금지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결성해서 단체를 만든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실체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위반했는지 잘 지켰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절차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소관하고 있는 그 조직은 뭐냐? 조직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를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인지 조사, 심의, 의결 절차를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절차와 관련해서 법 집행 관련 각종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뭐 부당공동행위, 즉 카르텔을 실시한 그런 기업 중에서 스스로 자진신고, 자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자진신고 제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업이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잘 지키도록 하겠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동의 의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임의적으로 적발해서 기소할 수가 없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만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속고발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절차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전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여기 6가지는 그 첫 번째 금지 규정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첫 번째 규정에도 역시 그것도 구체적으로 6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던 건데, 현재는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에 한 개의 사업자나 두세 개의 사업자가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시장은 별로 없죠. 상당히 많은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6가지, 가격을 남용한다거나 출고량을 조절한다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한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다거나 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거나 이런 내용들 6가지 행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쟁 제한 기업 결합. 기업 결합은 뭐예요? 우리가 기업 결합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합병이죠. 합병 같은 거. 그런 거 적극 권장해야 되겠죠. 운영이 부실한 기업은 운영이 우월한 기업이 인수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기업이 멀쩡한 기업, 특히 그 경쟁력이 강한 그런 기업이 1위와 2위의 기업이 서로 기업 결합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기업을 결합하면 그 시장의 어떤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런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기업 결합은 이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 경쟁 제한 기업 결합이다.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 두 번째인 거죠. 실질적 경쟁 제한 기업 결합. 그래서 이런 일정한 규모가 있는 그런 대기업이 기업 결합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정위가 신고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기업 결합을 승인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 결합을 하는 것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 크다, 또 회생 불가능한 회사를 그냥 망하게 둘 것이 아니라 기업 결합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자, 이런 목적이 있을 경우에, 2가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이라 하더라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 기업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집중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형태를 지주회사를 하나 두고 그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주회사 제도라고 하는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여기서 이 법률에서는 40%라고 하는데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자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또 자회사는 또 자회사를 둘 수가 있는데 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손자회사가 되는 거고 또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증손회사까지 이렇게 증손회사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뭐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취득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부채, 은행에서 부채를 자본의 2배 이상 가질 수 없다라든지 그런 행위 제한 규정들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것이 지주회사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 집단. 기업 집단이 뭐예요? 기업 집단 우리가 그동안 재벌이라고 부르던 것을 기업 집단이라는 말로 법률에서는 순화시켰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집단, 작은 규모의 기업을 특정인이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두세 개 갖고 있어도 규제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 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소속 회사들 상호 간에 출자를 서로 간에 하지 말아라. 금지한다라고 하는 상호 출자 제한. 또 채무도 서지 말아라. 채무 보증도 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채무 보증 제한. 그 다음에 상호 출자를 금지하니까 변칙적으로 순환 출자를 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순환 출자 형태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출자 제한, 채무 보증 제한, 순환 출자 제한에서 상순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게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금지이기도 하지만 제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지 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텔. 회사와 회사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뭐 담합이라고도 부르고 순수한 우리말로 짬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가격 담합, 거래 조건 담합, 공급 담합, 시장 분할 담합, 무슨 설비 담합, 상품 규격 담합, 되게 많습니다. 입찰 담합, 굉장히 많죠. 9가지의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는데 특정인의 거래 요청에 대해서 거래를 거절한다거나 거래를 거절하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또 차별적으로 취급한다거나 아까 기업 집단 설명했는데 우리 기업 집단 내의 회사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공급해 주는데 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경쟁 사업자를 폐지한다거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다거나 또 거래를 강제 끼워 팔기 같은 것을 거래 강제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또 우리 회사 이외에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말아라고 하는 구속 조건부, 배타적 조건이라고 하죠. 구속 조건부라고 합니다.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부당 지원 행위, 이것은 부당 내부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집단 소속 회사니까 우리가 사람도 파견하고 자본도 막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다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여기 우려가 있는 행위니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금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5가지가 중요한 금지 규정이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기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구속 조건부 거래가 있죠. 여기 보면 가격을 구속하는 조건부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구속. 처음에는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이게 가격을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 가격 조건만 빼가지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별도의 규정으로 입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제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에 대해서 얼마 이상으로는 팔지 못한다 또는 얼마 이하로는 팔지 못한다 해서 최고 가격을 유지하거나 최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전부 6개가 있습니다. 6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도 있지만 사업자 단체에 대한 금지 규정도 있다. 사업자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영자 총연합회라든지 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라든지 무슨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이렇게 거대 사업자 단체가 있기도 하고 무슨 여기가 회기동이죠. 회기동 소재
역사연합회 회장, 역사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업자 단체가 되는 거죠. 둘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만들면 다 사업자 단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둘 이상의 단체가 아니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단체를 결성하면 그것은 사업자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업자 개별 사업자에게 금지된 형태,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불공정 거래 행위,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이것은 똑같이 금지가 됩니다. 똑같이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단체니까 단체의 구성 사업자 수를 제한한다거나 5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수를 제한하거나, 또 우리 소속 회원 사업자들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도 불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구성 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업자와 공통되는 금지 행위는 요 세 가지이고, 사업자 단체의 특유한 금지 규정은 요 두 가지죠.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적 금지 규정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고, 절차적 규정으로서는 이 독점규제법을 서관하고 있는 그 조직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보통 장관급인 경우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하고 있죠. 자, 내부 조직,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조직은 사무처가, 공무원들이, 이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모든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이 바로 이 사무처 조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9명이 전부 있습니다. 이 9명 중에서 3명이 구성하는 회의를 소회의, 9명 전원이 구성하는 회의를 전원회의라고 하는데, 중요한 회의는 중요한 내용의 심의 의결은 전원회의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심의 의결은 소회의에서 한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이 있다. 이것은 추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반 행위가 있다. 사업자가 뭔가를 위반했다,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할 때 그 조사는 어떤 계기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스스로 알아내는 경우도 있겠죠. 뭐 매스컴을 보고 알았다거나, 뭐 스스로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았다거나 할 때 그걸 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그런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서 조사에 들어가는 거겠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누가 심의를 합니까? 이 위원들,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자, 또는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하자라고 하는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사업자,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억울한 경우가 있겠죠? 억울한 사업자가 없도록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 행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죠.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이 바로 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열람 요구권도 있다. 도대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건지 자료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의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복의 소라고 한다.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송은 1심 법원은 아무데나 제기하면 되지만, 이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1심 전속관할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공정경쟁에 관한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부터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